10일에서 15일이라는 마감 기한이 보도되고 배경에는 B2 폭격기가 있으며 테헤란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실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커 칼슨은 미국 대사 마이크 허커비와의 인터뷰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으며 이 인터뷰는 미국 보수 진영에 충격파를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미닛이 시작됩니다. JNS-TV 예루살렘 이니셔티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조시 헤이슨이고 JNS 미디어 허브에서 JNS 뉴스 특파원입니다. 제 옆에는 JNS CEO 알렉스 트레이먼이 있습니다. 알렉스, 이제 터커 칼슨이 마이크 허커비 대사와 진행한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는 데만도 아마 한 회 전체를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2시간 반 분량이며 초반에 터커 칼슨의 30분 장황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터커 칼슨이 전용기로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공항을 떠나 어디로도 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커 칼슨은 자신이 이스라엘 보안 요원들에게 억류됐다고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대사를 포함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정말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트위터에서 친구 에이탄 피슈버거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을 훌륭히 분석했습니다. 첫째, 칼슨이 대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권리가 없으며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스, 여기서 시작하죠. 분석할 내용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걸 일 때문에 그리고 이 팟캐스트 때문에 봐야만 했어요. 이건 정말 2시간 반 동안 제 시간 그리고 모두의 시간을 낭비한 거였어요. 이 사람을 안 봐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어요. 나는 반유대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는 나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당신이 반유대주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진짜 반유대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터커가 반유대주의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터커 칼슨이 반유대주의자라는 생각을 더 굳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 때문이죠. 우선 그의 장황한 발언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그 발언을 어떻게 시작했죠? 그는 자신의 장황한 발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은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자체로 보여주는 거지 인터뷰를 보여주기 전에 그 뒷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내가 인터뷰 전체를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경험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 길게 불평을 하겠다고 했죠. 알겠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알겠죠? 그리고 그는 민간인 중에서 총을 만져본 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집되어야 했던 민간인 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는 또 이스라엘이 모든 적들과 7개 전선을 두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거죠. 맞죠? 아마도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나라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총을 써봤거나 쏴본 사람이 더 많은 나라도 있을까요? 제 말은 저도 답은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모든 이웃 나라들과 7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알다시피 이 나라는 USS 리버티 홀을 폭격했으며 NSA 도청을 통해 그 배가 미국 함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이란은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등 테러 대리인을 활용한 전략을 개발했고 시리아로 인해 이라크와 시리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모든 것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개의 전선에서 전쟁 중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주변 7개국의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나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을 권리가 뭐가 있냐는 등의 온갖 거짓 주장들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냐고 묻기도 하고요. 그는 네타냐후와 그의 부모, 조부모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폴란드 출신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이 땅에 조상적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있냐고 묻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건 특정 사람들이 매우 분쟁이 많은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 땅을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현 총리의 조상들은 기록상 이곳 출신이 아니었고 그는 소유권 증서도 없습니다. 비비 네타냐후, 한편으로 그의 가족은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들은 동유럽 출신이죠. 그가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신 아브람의 후손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있을 권리가 있나요? 영국인들이 영국에 있을 권리가 있냐고 묻고 스톤헨지가 어떤 신전보다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거주 권리를 논의하는 걸까요? 우리가 유대인의 이스라엘 거주 권리와 시온주의, 기독교 시온주의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허커비가 그것을 잘 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온주의란 유대인들이 성지에 살 권리를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허커비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1975년에 유엔이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주의라는 결의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시온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해왔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사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터커는 온갖 거짓 주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큰 이스라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 경계가 어디냐,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허커비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실제 국가의 경계다라고 강조하려고 할 때마다 터커는 왜 그 경계만 얘기하죠? 더 넓은 경계는 왜 말 못하죠?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수사적 장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터커가 아마 내가 좀 짓궂게 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허커비가 너 정말 짓궂게 굴었어 라고 했죠. 그는 제 말은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아주 오랫동안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괜찮다고 말했어요. 마치 그걸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한 말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는 마치 아무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나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나는 누구도 죽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해왔어요. 물론 그는 알다시피 가톨릭 신자들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죽인 일과 많은 전쟁의 중심에 있었고 거의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배후에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는 알다시피 그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고 아마도 당신들 유대인들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였죠.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고 큰 문제라고 했어요. 그는 또한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서 허커비를 자극하려고도 했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보라고 말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보라고 가자지구에서 14살 아이가 죽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죽었다는 보도가 가짜 뉴스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커비에 따르면 그 아이는 멀쩡히 살아 있었대요. 하지만 14살이든 40살이든 80살이든 총을 들고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위협을 제거할 거예요. 터커 칼슨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군 IDF 병사가 위협을 받아도 자기 방어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네, 제 말은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는 허커비에게 몇 명의 아이들을 죽였는지 캐물으려 했죠. 그리고 허커비가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숫자, 즉 가자 보건부의 숫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때 가자 보건부는 허커비가 말했듯이 하마스이고 가자 보건부는 사망자 수를 부풀린다는 거죠. 맞잖아요? 네, 그들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 역사상 어떤 군대보다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터커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숫자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다른 곳에서는 몇 명이나 사망했나요? 그리고 허커비가 이스라엘이 심지어 미국보다도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말하자 칼슨이 허커비에게 그럼 미국 군대를 비판하는 겁니까? 미국 군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허커비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답했죠. 제가 말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모든 게 마치 상대방의 공격 같았어요. 마치 복서처럼 어퍼컷을 날리고 잽을 치고 왼쪽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것처럼요. 솔직히 왜 허커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어떤 면에서는 그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터커 칼슨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제 생각에는 허커비를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길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12일 전쟁 전에 허커비가 대통령에게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서 그는 어쩌면 그날 유세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란이 핵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바로 이런 순간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되죠? 저는 허커비가 이런 순간을 위해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된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의 이런 아주 영향력 있는 언론 평론가가 이스라엘 국가 유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 이스라엘 관계에 온갖 거짓말을 퍼뜨릴 때 말이죠. 터커가 화난 진짜 이유가 그거니까요. 그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보다 이스라엘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허커비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주이스라엘 대사로서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 느꼈고 그래서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훌륭히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그에게 100점을 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터커가 계속해서 그레이터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허커비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었죠. 사실 그레이터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렸던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라는 영국의 위임 통치안이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전체가 포함되었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우선 영국이 그 영토의 75%를 잘라내서 요르단의 하셈 왕국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요르단 인구의 대다수가 팔레스타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땅을 더 나누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유대인 아랍인 소구역들로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아요, 뭐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더 커진 유일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전쟁에서 방어하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이스라엘을 줄이려고 한다는 반대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더 큰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네타냐후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혹은 허커비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 네타냐후가 아말렉을 언급했을 때 무슨 의미였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집단 학살적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허커비가 말했을 때 이스라엘이 모든 가자지구 사람들, 남자, 여자, 아이들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 죽이고 싶어 한다는 정책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터커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가 무슨 뜻이었냐, 무슨 의미였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허커비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커비가 터커에게 강에서 바다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도전했을 때 그건 집단 학살적인 주장이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의 모든 땅이 유대인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터커는 글쎄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 모든 게 그냥 완전히 2시간 반 동안 위선과 수사적 장치 그리고 고등학교 토론 같은 것들의 토사물 같았어요. 솔직히 허커비가 안쓰러웠어요. 그냥 앉아 공격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이런 공격을 받아왔고 터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대에 오른 모두, 피어스 모건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엔 여기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다시피 허커비가 거기서 일어난 일을 옹호하는 트윗을 잔뜩 올렸어요. 네, 읽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요일 터커 칼슨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그가 생각 깊은 대화를 하고 질문하며 실제로 대답할 기회를 줄 거라 기대했어요. 마치 그가 나치 동조자인 닉 푸엔테스나 히틀러를 옹호하고 처치를 비판했던 남자와 대화했던 것처럼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성경 속 유대인들과 정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암시하는 긴 질문들을 이어간 것이었어요. 그래요. 제 말은 트윗은 이렇게 끝납니다. 진심으로 터커가 그 땅과 사람들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싶을 때 제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그냥 유대인을 싫어하는 거죠. 음모론에 대해 묻는 건 주변부에 머물러야 하며 대화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한때 유전학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허커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방대한 문헌에 기록된 유전학을 통해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혈통을 수천 년 전 이스라엘과 성경 속 유대인들에게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곳의 혐오자들은, 그리고 저는 터커 칼슨도 동의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폴란드로 돌아가라, 폴란드로 돌아가라.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을 때 그들은 여기서 나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우리는 유럽에서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면 그들은 폴란드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같은 반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홀로코스트가 시작될 무렵, 그러니까 히틀러의 최종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는 히틀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이 없는 민족이다.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독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럽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있고 우리 대륙에서 나가서 자기들 땅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이 없는 민족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땅을 가지게 되니까 이번에는 땅이 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거 아세요? 우리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네, 맞아요. 참고로 크네셋 의장 아미르 오카나는 만약 자신이 미국에 있다면 현명하고 확고하며 훌륭한 신사인 마이크 허커비 대사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와 우리 관계자들이 여기서 마이크 허커비와 그가 수행한 활동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허커비를 옹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터커 칼슨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시청자들과 함께 이 여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그 인터뷰를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터커가 말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터커가 폭스에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코로나 기간 동안 퍼지고 있던 허위 정보와 전체 코로나 내러티브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말이죠. 그는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은폐된 내용을 폭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전체 거짓 내러티브를 폭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스라엘이 가제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을 그와 함께 묶어서 말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 이곳이 국민의 군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격당했고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10월 6일의 자만심도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들이 우리에게 하겠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던 준비를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꼭 믿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이 공격하지 않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도 해야 할 일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리는 모든 건물에 함정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터널이 가자지구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00km에 달하는 터널이 모든 집으로 침실 안아이들 침대 밑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가 아이들 방에 숨겨져 있고 대부분 집에 나의 투쟁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있고 병원, 교회, 모스크, 학교에 숨어 있을 때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서 누가 전투원이고 누가 민간인인지조차 알 수 없는 완전한 연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마스는 누가 전투원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숫자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이 6만 7만 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숫자가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가 천천히 줄어드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며 누가 전투원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터커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하마스와 가자 보건부가 18세까지 모두를 아이로 부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세까지 모두가 아이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18세 청소년들에게 소총과 기관총을 쥐어주고 그들이 IDF 군인들에게 총을 쏘게 한 다음 그들을 사망한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 말은 이 모든 게 정말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이걸 홍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걸 볼 거예요. 모두가 볼 겁니다. 2026년 JNS 국제정책 정상회담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루살렘의 월도프 아스토리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말 멋진 며칠이 될 것 같으니 꼭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등록과 연사 명단 확인은 jnssummit.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인사들이 모입니다. 4월에 예루살렘에서 뵙길 바랍니다. 알렉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이란 공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제한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본격적인 공격 전에 이란 정권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그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이 공격 시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그저 기다리며 추측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제한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악시오스도 언제 공격이 있을 수 있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이런 언론들의 보도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엄청난 양의 추측과 허위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중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통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에 점점 더 공감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과는 협상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란인들은 단지 협상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시간을 끌고 하루 더 버티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이란이 맺을 어떤 합의도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이란은 단지 협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뭐라 하든 분명 원하는 또 다른 건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입니다. 알렉스, 트럼프 대통령 최신 영상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이란 국민들은 이란의 지도자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3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 주 전 800명을 교수형에 처하려 했으며 일부는 크레인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란이 3만 2천 명을 죽였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대통령은 이란 국민과 정권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국민들은 이 정권에 지쳤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정권이 핵무기, 탄도미사일 혹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와 같은 테러 대리인들에게 쓰는 돈이 대신 그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길 더 원합니다.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에 투입하는 데 쓰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고 불법 핵무기 개발 때문에 제재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화폐인 리알이 미국 달러 한 장에 120만에서 140만 리알 사이로 거래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이란 국민들은 정권에 지칠 만한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권의 반응은 거리에서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는 3만 명이 진압당했다고 말하고 있고 트럼프가 3만 2천 명이 진압당했다고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위 초기에 몇백 명, 많아야 1,000명 정도라고 보도되던 때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란 정권에게 시위대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다. 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단지 준비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 못할 만큼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USS 링컨과 USS 포드가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대규모 함대라고 불렀습니다. 수백 대의 전투기가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급유기와 수송기도 모두 그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상황은 트럼프가 이제는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을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함대를 그 자리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란 정권이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 이 상황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부통령 펜스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오늘 아침 협상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면에서는 잘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이란 측이 아직 인정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대통령은 외교가 자연스러운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부통령이 진전이 있었다고 암시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연막 전술일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는 대통령이 이란인들이 아직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네, 그들이 자리에 앉으러 왔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란인들은 이 연극에 동참하고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핵 문제에 대해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다른 문제들, 즉 레드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드라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테러 대리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입니다. 시민들을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란인들은 협상에서 이런 것들이 레드라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게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강한 신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와 펜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매우 답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거대한 함대가 그곳에 배치되어 있으면 그걸 이동시키고 주둔시키는 데만도 수십억 달러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협상이 다시 시도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대통령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었죠. 대통령이 10일에서 15일 걸릴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매우 빠르게 군사 공격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군사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한적 공격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제한적인 공격이 그들이 협상에 임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공격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그 첫 번째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이 누구냐는 겁니다. 미국인가요? 분명히 미국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레드라인 중 일부는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총리가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믿습니다. 그가 약 일주일 전에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능력과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농축된 핵무기는 아직 없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들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일종의 더티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핵미사일이나 더티밤을 운반할 다른 방법이 있거나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 즉 여기에는 레드라인이 있고 매우 제한된 시간표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투발하려는 어떤 탄두든지 투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말하는 것,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 그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그 마감 시한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좋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10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15일이나 10일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네, 맞아요. 당신이 탄도미사일도 언급했고 테러 대리 세력도 언급했죠. 또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하마스나 북쪽의 헤즈볼라 같은 테러 대리 세력과 매일 맞서야 합니다. 헤즈볼라를 언급한 이유는 금요일 레바논 동부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습은 최근 몇 주간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에 남아있는 헤즈볼라의 잔존 세력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처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이란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헤즈볼라는 항상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핵 프로그램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억제 요인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헤즈볼라는 일만 개가 넘는 미사일과 장거리, 단거리 로켓을 이스라엘을 향해 배치해 두었고 이는 이스라엘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일간의 전쟁 당시 헤즈볼라는 움직이지 않았고 공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이 이란 정권, 즉 이란 지도부의 종말이 된다면 여러분은 확신하거나 적어도 완전히 준비해야 합니다. 헤즈볼라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 발사할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선제 행동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동부 레바논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등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스, 지난 목요일 첫 회의가 열린 평화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마스와 가자지구 그리고 평화위원회가 결성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발언 중에 이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영상이 생중계될 때 시청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10일 정도 안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길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위원회 회의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위원회라는 개념 자체가요. 이것은 유엔이 조직으로서 실패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비록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 중에 자신이 유엔과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와 연락했고 그를 좋은 사람이라며 유엔이 실제로 잘 되어가고 있으며 자신의 리더십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잠재력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대본에서 벗어나 여러 지도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거나 모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상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냈고 사실상 중동의 전쟁도 끝냈다고 말합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중동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총리가 미국 주요 유대인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2년 넘게 이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며 대대적으로 다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여전히 레바논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란에서는 대규모로 긴장이 고조될 조짐이 뚜렷합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이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 행동에 앞서 이 만남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평화위원회가 모두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렉스 특별사절 스티브 위트코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좌절하고 있고 이란인들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고 말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좌절했다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지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아직 항복했다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왜 그들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과 우리가 그곳에 보유한 해상력, 해군력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지,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용의가 있는지 말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런 입장으로 이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알렉스 스티브 위트코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치고 좌절했다고 말하는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지금쯤이면 이란 해안에 집결한 함대를 보고 그들이 이미 협상 테이블로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는지 처음엔 협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오만했지만 이제 현실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일종의 제스처였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마 협상에 나선 것 자체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역시 미국 대중에게 우리가 먼저 협상했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설득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국제사회, 즉 평화위원회나 유엔 같은 곳에 트럼프가 먼저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항복할 거라는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항복해야 합니다. 그들은 머리가 곧 날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면 대통령이 동의하라고 하는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만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에 동의하니 제재를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우선순위부터 정하죠. 협상을 원하면 함대를 좀 물려주세요. 이런 압박 속에선 협상이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에 관해서는 서명하겠습니다. 함대를 뒤로 물리시고 나면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과 대리 세력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리 세력 지원을 중단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재만 해제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협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에게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미국을 향한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와 위협뿐입니다. 그들은 지난주에 영상을 공개했거나 적어도 우리는 이란 정권이 만든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AI로 생성된 영상이 있었는데 미사일이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카나이가 항공모함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항공모함을 파괴하는 무기뿐이라고 말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점점 더 공격적인 어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게 저에게 의미하는 바는 첫째, 그들의 전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국민들에게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이 궁금해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어떤 속임수를 숨기고 있을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이 더티밤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투발 가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설령 그들이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키스탄이나 북한에서 그것을 얻었을까요? 소련 붕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무기가 있을까요? 이 모든 점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보복 측면에서 우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항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알렉스, 저는 평화위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회의 목적이 가자지구 논의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평화 계획으로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가자지구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작은 불씨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불씨들입니다. 하마스는 제 생각에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무기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알다시피 그들은 아주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요. 그들은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죽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말했죠. 그들은 죽는 걸 개의치 않는다고. 아니에요. 그들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전쟁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당신과 저는 잠시 후에 그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가자지구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IDF 병력은 가자지구에 주둔해 있고 이스라엘이 가자의 약 53%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즉 하마스가 그에게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그들은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하마스의 지하디스트 이데올로기가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드를 위해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카타르나 터키 같은 곳에 호텔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이 죽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모든 병사들은 가능한 많은 유대인을 길동무 삼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살폭탄 테러범입니다. 왜 그들은 이란 국민들이 이슬람 공화국에 맞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마스에 맞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자지구의 이분법입니다. 가자지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인구의 50% 이상 28세 미만입니다. 그들은 학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교 정신을 주입하여 자살폭탄 테러범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름 캠프에서 연극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이들이 여름 캠프에 가면 공연을 하잖아요.
그건 문화에 관한 것이고 성경 속 영웅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여름 캠프에서 수년 동안 실제로 10월 7일과 같은 학살을 연기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텐트 생활도 개의치 않습니다. 굳이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고하다는 전체적인 생각, 가자 지구 사람들이 무고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세뇌당했다는 의미에서 무고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들이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들 자신도 인질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들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건 하마스가 그들에게 한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무기를 내려놓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바라는 것도 이란에 대해 위코프가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왜 그들은 그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영토의 절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하마스의 총 5만 정 뭐가 됐든 그것들을 제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평화위원회에 100억 달러를 투입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려면 그 자리에 앉기 위해 10억 달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든 돈이 가자 지구로 가는 걸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고 가자 지구가 완전히 비무장화된다면 최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유인이 가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평화위원회에서 보여주는 천재성은 누가 위원회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카타르, 터키, 이집트, 요르단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 모든 나라들이 평화위원회의 일원이 되고 트럼프가 이 국제안정화군을 모집한다면 하마스의 소위 친구들로부터 충분한 압박이 가해져서 이제 끝났다, 무기를 내려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숫자를 내놓았는데 5만에서 6만 정의 총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약 무장 해제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5만 정의 총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애매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기 개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한번 해봐라, 다시 들어와라. 우리는 이미 천막에 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알다시피 이전과 똑같은 전략이 반복됩니다.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있다고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마스의 전략입니다. 항상 하마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중동에서 우리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인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누가 적인지에 대해 이스라엘이 여러 번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적들을 상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 위협을 3,000마일, 6,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위협을 바로 우리 뒷마당, 거의 우리 거실에서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도 이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을 아주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렉스, 이제 국제안정화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게 될지,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평화위원회 회의에서 모로코, 코소보,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등 여러 나라가 군대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인도네시아는 가자 지구에 8,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하마스와 싸우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병력이 언제 가자 지구에 투입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용감한 이스라엘 방위군 IDF뿐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하마스와 싸우지 않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주는 인도주의 지원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 말은 그들이 정말로 상황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맡거나 그럴 의지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에서 몇몇 나라들이 하마스와 싸우기 위해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라들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8,000명의 병력이 전투 상황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인 보호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 민간인을 누구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냐는 거죠. 맞죠? 그리고 만약 전투 모드가 아니라면 하마스가 총을 쏘며 들어와서 인도주의 부대나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민간인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이에 맞서 총을 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유니필과 같은 국제 안정화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니필은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쟁 이후 남부 레바논에 파견됐었죠. 그 부대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 작전을 막는 역할을 했던 거죠. 맞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비난 중 하나가 바로 교전 중에 인도네시아군을 쏘았다는 비난일 테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작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국제안정화군이 가자 지구에 언제 투입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를 제거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 즉 식량과 같은 것 외에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가자 지구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비군사화 없이 텐트와 같은 물자가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하마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에도 하마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죠. 네타냐후가 하마스가 남아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이런 반대, 이게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좌파 언론이 이제 네타냐후가 하마스를 그대로 두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완전한 승리를 말했기 때문이죠. 그가 완전한 승리를 언급했을 때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뜻했습니다. 이제 좌파는 하마스를 남겨둔 건 실패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마스에게 넘기고 싶어 하는 같은 좌파입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 가자 지구처럼 또 다른 국가가 생기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거리에서 시위하면서 인질을 데려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끝내라고 외쳤던 바로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질을 데려오는 것과 하마스를 파괴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고 둘 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마스를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저 인질만 데려오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네타냐후는 인질을 데려오기 위해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알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질은 데려왔지만 하마스는 남아있어서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든 땅과 성지를 하마스에 넘기려다 이제 네타냐후가 하마스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네타냐후의 행동은 영리합니다. 그는 인질을 데려오려면 협상을 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마스는 인질이 없어 비장의 카드를 잃었습니다. 동시에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테러 문어의 머리가 지금은 이미 잘려나가서 원래 능력의 75에서 80%가 파괴된 촉수를 다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이 악화되도록 내버려둘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53%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달째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가자 지구가 완전히 비무장화될 때까지 그 땅을 돌려줄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이스라엘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10월 6일 하마스가 꼭 위협을 가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군과 정보기관의 오만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공격을 막을 수도 있었으며 10월 6일과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마스가 계속해서 가자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가자 시민들이 가자 지구의 폐허 속에서 영원히 천막 생활을 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건 지원이라는 엄청난 당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레드 쿠슈너가 다보스에서 사진을 들고 있는 걸 본 사람은 가자가 현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두세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하게 될 것이고 미국도 이란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 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비무장화를 다시 시도할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국제안정화군이 방해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전쟁은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베이트 카눈 근처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숨는 데 사용하던 1km 길이의 지하 터널을 해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곳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나 많은 테러리스트 터널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샤브 요게부 출신의 21세 이스라엘 공수 정찰부대 소속 오프리 야피 하사관이 전사했습니다. 아마도 아군오인 사격 사고로 보입니다. 정말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는 군인들은 우리가 전면전을 벌이던 때처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도 한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가자 지구의 비무장화는 테러 조직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 150km에 달하는 테러 조직망을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추정에 따르면 지하 터널만 해도 500km가 넘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제안정화군이 이 터널 네트워크를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겠죠. 맞죠? 그들은 전투 모드는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비무장화와 그 터널들을 파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렉스 칼슨, 캔디스 오웬스, 하마스, UNRWA 등 누구든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는 이를 확신합니다. 이번 주 JNS TV 예루살렘 미닛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JNS 특파원 조시 헤이슨, 옆에는 CEO 알렉스 트레이먼이 함께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수고해주신 워고 랜턴, 라이언 리쉬츠, 프로듀서 잭 시커맨, 에스더 에덴, 방송국장 유리스 레츠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슈퍼 땡스도 부탁드립니다. 멋진 콘텐츠는 JNS TV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전 세계 유대인 소식은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모두 안전하고 좋은 한 주 보내세요.